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살림연구소와 CC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예산 분석이 왜 중요해졌는가라고 하는 맥락을 짚어보는 것,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의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예산 분석에 있어서 특히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인지제도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면서 왜 예산이나 혹은 재정에 대한 것이 정책이나 혹은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왜 지역 예산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중요하다 혹은 재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무슨 말을 더 덧붙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하나 보자 라고 하는 방식의 관심도 있지만은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예산을 낭비하거나 혹은 잘못 쓰는 것을 밝혀내고 잘 써라 혹은 투명하게 써라 라고 하는 일종의 요구 형태의 예산과 재정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라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즉 예산과 재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그 필요성에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특히 예산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근대 국가의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 하면 하나의 영토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통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도록 만드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부르는 요소들이잖아요.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이제 딱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토 안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영토는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지키는 규칙들도 계속 바뀌죠. 그리고 뭔가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국가의 모습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재정 혹은 예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거는 영토가 있고 사람이 살고 거기에 주권이 있으면 국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의 국가가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국가의 특징이 이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국가의 재정과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과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국가가 어떤 공동체의 목표를, 그러니까 즉 국가의 목표를 지향하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국가 형태를 복지국가라고 부른다면 그건 복지국가를 표방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예산이나 재정을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할 거냐, 이런 것들의 속성이 그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산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이것들의 성격을 우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예산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고조선 시대 때 혹은 구석기 시대 때, 신석기 시대 때, 조선 왕조 때 뭐 이렇게 있었던 그 왕실의 일, 그러니까 왕실의 재정,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 국가의 재정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거기서 가장 특수한 것은 현대 국가의 재정은 조세를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요 관점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도 뭐 백성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이 존재를 했죠. 하지만 현대 국가에서의 조세는 그것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우에는 그것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현대 국가는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세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1920년에서 40년 사이에 한 국가의 총 수입 중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바로 20세기의 일이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번의 세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대전을 거치고 나서 각 사회, 그러니까 국가의 인프라가 완전히 망가졌죠. 집, 도로, 공장 이런 것들이 망가졌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도로나 집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길도 이만큼 닦였다가 사람들이 늘면 이만큼 더 늘어났다가 이렇게 됐던 형태인 건데, 그게 전쟁을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딘가에선 그것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가난해진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조세를 통해서 직접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국가가 집을 짓고 국가가 공장을 만들고 국가가 도로 등의 인프라를 까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조세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당장은 국채를 발행하고 해서 부채로 그런 일을 했지만 결국 그것을 상환했던 거는 국민들 개개인이 내는 조세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부나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간섭하지 마, 서로 간섭하지 마. 이게 이제 일종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마. 이제 이런 형태였는데, 사실 현대 국가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부의 일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 국가는 뭐해? 이런 문제 신경 쓰지 않고, 어디는 뭐해? 이런 거 고치지 않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바뀐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혹은 재정에 대한 감각입니다. 근데 이건 옛날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다 알아서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에 대한 감각은 정부가 공동의 일, 공동체 일을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감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혹은 정부는 무엇을 갖고 일을 하느냐? 바로 재정을 갖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예산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돈의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가 공동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재정의 그 쓰임을 결정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재정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어디다가 먼저 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 그런데 그게 과거와 같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전문가들이, 혹은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알아서 하던 시기가 아니다. 사회가 엄청나게 복잡해졌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강조드리고 싶은 맥락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정부의 예산 혹은 재정의 구조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미 국가의 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이미 써야 될 돈들이 정해져 있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그것을 그 의무 지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의무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재량 지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1년의 예산을 딱 만들면 그 예산 중에서 반드시 써야 될 곳, 그리고 재량껏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건 우리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죠. 제가 월급을 받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제가 융통성 있게 지난달에는 영화를 못 봤으니 올해는 이번 달에는 영화를 보러 가야지, 외식을 해야지, 이런 돈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재량 지출이 가능한 예산이라는 건데요.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실제로 재량 지출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민주주의 지표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 얘기는 매년 예산이 총액으로는 늘어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반영시키거나 혹은 신규 사업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제약이 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부터는 재량 지출의 비중이 2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80%는 이미 쓸 때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선 문제가 되게 많은데 정부는 새로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한국의 경우에는 요 비중이 한 5대5, 이제 6대4 정도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재량껏 지출할 수 있는 비중이 조금 근소하게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딱 5대5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바뀌면 흘러가면 점차 의무 지출 비중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 사시는 시민들 입장에선 혹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예산은 되게 커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지네?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재정 불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국가가 혹은 정부가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짜 무관심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배분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측하고 그 예산이 여기에 쓰였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시민들하고 재정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그 갈등과 불만들이 되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뭐 한 예로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써야 돼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느 단체장이나 혹은 어떤 지방정부에서는 아니야,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산을 깎더라도 그린벨트를 없애더라도 공정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우선순위의 경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재정이나 예산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예전처럼 재정의 융통성이 클 때에는, 그러니까 즉 재량 지출의 여유가 좀 있을 때에는 모든 요구들을 다 담을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그린벨트도 늘리고 공정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점점점 의무 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걸 하면 저걸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과 재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돈을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재량껏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소위 아직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는 예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나 내지는 개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듯이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미 의무 지출이 50%란 말이죠. 그리고 재량 지출이 50%예요. 앞으로 쓸 거에만 신경을 쓰면 전체 재정의 절반밖에는 관심을 못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절반은 뭐냐? 이미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많은 경우 기존에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볼 때 이 사업이 좋아 나빠 혹은 이 정책이 좋아 나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행정이 하는 정책이나 사업 중에서 하면 나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정책의 목표들은 늘 공익을 기대어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공익하고 관점이 다를 뿐이지 어찌됐든 모든 행정의 사업과 그다음에 정책들은 다 그 자체의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사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사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끔 만드는 것, 즉 기존의 정책과 사업을 변형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소위 전달 체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의해서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한다, 이런 시책들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당사자인 시민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달되는 과정이 하나의 경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접 지원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전달 체계, 그러니까 뭐 중간 지원 조직이나 이것과 같은 전달 체계를 통해서 가기도 하죠. 이를테면 경기도로 치면 도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수행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집행은 시군이 하지만 그 돈 혹은 정책은 경기도께 도에서 만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 자리에 지방정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각종 출연 출제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민간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과 사업을 평가할 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
정책과 사업을 평가한다 그러면 좋은 사업, 나쁜 사업을 골라내기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그와 같은 접근 방법은요, 오래 지속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 사업은요, 그냥 선의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궁극적인 공익의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 나쁜 사업, 100%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그런 것들을 갈라내야 되는 거죠. 그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조정하고 솎아내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예산 분석 혹은 재정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자 말자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제안하고 그걸 관철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새로운 목적에 맞춰서 변형시키는 것, 이것도 예산이나 재정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코로나19 시기에 몇 가지의 그 지능 정책들이 나왔죠. 이를테면 하나는 상품권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그 뭐 지원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어떤 지원금이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만약에 상품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죠? 지역에 있는 상가에 쓰도록 만들어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그 돈이 흘러가는 경로를 특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을 사용하는 나는 특정한 데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 돈이 우리 지역으로만 돌기 때문에 결국에 지역의 소상인이나 내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부가적인 효과들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경로를 만들지 않고 그냥 현금을 준다고 해보죠. 그러면 저는 그 현금을 온라인 쇼핑으로도 쓸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제가 수원에 사는데 서울로 가서 그 돈을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혹은 뭐 해외여행 가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쓰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저는 효용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소득이 줄었지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그런 효용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재정의 효과가 과연 선순환 구조를 그리는가? 과연 타당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게 선이다, 어떤 게 악이다가 아니고 이 두 개가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사업의 전달 체계를 고민하는 것, 이건 역시 특정한 사업을 한다 만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또 토론과 뭐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지금 시점, 2024년을 경유하는 지금 시점에서 좀 중요한 맥락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전반적인 얘기를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가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보조금이나 혹은 교부금과 같이 일정 정도 의존적 재원에 이렇게 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 중앙 집권적인 국가의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국세가 지방세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한 7대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정부가 국세로 걷어들이는 것들을 보조금이나 혹은 교부금의 형태로 지방정부로 주게 되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 소위 국세가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법인세나 재산세 등등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지방정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부세 자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고 보조 사업들도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 이제 지방으로 넘긴다 뭐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써야 될 것은 많은데 점점 쓸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마 올해 지역에서 보면 우리 지자체 돈이 없다고 난리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지금 돈이 없는 이유는요, 올해 국세가 문제여서가 아니고요, 이미 2년 전에 국세가 문제여서 지금 문제가 나타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세가 들어오고 그것을 결산해서 결산된 돈을 바탕으로 교부세나 내지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 재정이 어려워? 그러면 그거는 못해도 작년, 재작년에 발생한 이 일이 지금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국세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측할 수 있죠. 아, 못해도 2년 정도는 더 지방 재정이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방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경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 지방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한 수년간은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중앙정부의 어떤 지표인데, 소위 이제 우리가 통합재정 수지와 관리재정 수지라고 하는 이 재정을 진단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 보면 뭐 A등급 받고 B등급 받고 C등급 받고 하는 이제 이런 등급제가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통합재정 수지나 관리재정 수지도 어떤 지표들입니다. 재정 상황이 어떤지. 그런데 보는 바와 같이 한 202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두 개의 지표가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당장 뭐 이렇게 급격하게 훅 좋아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고요. 회복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거고, 그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는 어찌 됐던 정부가 해야 될 일들 혹은 시민들이 원하는 혹은 기대하는 바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다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아주 구체적인 뭐 그 시, 군 단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 국세가 줄어들면 당연히 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돈에 제약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도가 일반 시, 군에게 주는 이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요, 사실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군 입장에서는 갑자기 받던 용돈이 사라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한 달에 20만 원씩 받았는데 갑자기 그 가계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20만 원이 15만 원으로 바뀐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군 입장에서는 그 전에 계속 안정적으로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수입이라고 생각해 왔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돈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의 문제는 중앙정부 따로, 지방정부 따로, 지방정부를 하더라도 도 따로, 시군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정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재정을 본다는 것은 곧 도의 재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도의 재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재정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재정에 대해서 혹은 지역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우리 동네가 최고야, 우리 지역을 관심을 갖자, 이렇게 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정부의 재정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어떤 그 인문 위치로서 지역 재정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